N번방 성착취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재검토에 나섰는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닉네임 켈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새 혐의를 추가해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인데 뒷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드 기지는 건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3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활성화시킨 닉네임 왓츠맨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까지 성적으로 착취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죄질에 비해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인데요. 우리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 과정에서부터 과연 적절하게 양형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장 최근 판결입니다. 2년 전 2018년 9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입니다. 피고인 A씨는 18살의 여학생 B양에게 68만 원 상당의 동아리 회비를 분실한 것을 알고 이른바 작업을 했습니다. B양에게 A씨는 68만 원을 지급할 테니 시키는 대로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스폰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B양에게 교복을 벗거나 혼자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성착취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A씨는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큰 상처를 준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월로 다시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 아직 젊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2심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논의합니다. 이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조항에 대한 적정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질문과 문항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젠더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동 성착취 관련 법관들이 글을 올린 게 이게 법관 판사들 커뮤니티, 젠더법 커뮤니티 거기에 올라온 글이라서 설문조사 문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나 판매, 유포, 소지 등 각각의 사례를 주고 판사들이 객관식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이 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장 타당한 형을 선택해달라와 같습니다. 현재 아청법 11조 1항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아청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 설문조사엔 양형 보기로 징역 2년 6개월 이상부터 9년 이상까지 제시됐는데 선택지 10개 중 5개가 5년 미만의 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선택지부터 양형 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제시가 됐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젠더법 연구회 A 판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설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사도 아동에 대한 현실 공간에서의 성착취 및 가상 공간에서의 성착취 영상 범죄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보기로 제시된 양형의 범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들한테 양형의 케이스를 줄 때에도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범죄라면 기존에 있는 전례를 고려하지 말고 이 범죄에 합당한 형이라는 게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설문지에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 능력 있는 피해 아동의 승낙 등 감경 사유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장량 감경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직 판사의 지적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면 한 번만 장량 감경하면 집행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정형은 7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적어도 어린아이의 성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영상물이라면. 양형위원회 사이트는 양형위 스스로를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설정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표현대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어떤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성착취 동영상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갓갓의 N번방을 이어받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닉네임 켈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검찰 변론 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판 기일이 다시 잡힌 건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닉네임 켈리는 경기도 오산에 사는 32살 신모 씨로 이름도 해괴한 노예녀 직찰 11살 등 무려 9만 개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이 가운데 2,95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으로 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전에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신 씨는 검거되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부엔 11번이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진짜로 반성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신 씨에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을 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딱 절반을 선고한 겁니다. 신 씨는 징역 1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까봐 항소를 지레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 사이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엄벌의 엄벌을 촉구하는 전 국민의 공분이 터져나왔고 항소를 안 한 검찰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신 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관건은 2심 선고 전에 검찰이 기존 혐의 외에 신 씨의 또 다른 추가 혐의를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1심보다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순 없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춘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해명을 들으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가 핵심이지 그 채널이 N번방인지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N번방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여서 문제라는 걸 검찰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성난 여론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으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다 좋은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과 기준 변화가 함께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어떤 내용일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살 김민식 군은 이 사고로 결국 숨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저희 애기 엄마와 둘째 아들은 전부 목격하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중에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제정돼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이런저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 2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10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이튿날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는 찬성하지만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실제 스쿨존 운전은 미확인 지뢰밭을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네? 느낌이 안 좋네? 후진하십시오. 아니면 유턴해서 돌아가십시오. 웃자건 소리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언제 어디서 빵 터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미확인, 지뢰. 청원인은 이에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 및 형량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은 스쿨존 인명사고의 기존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원인은 특히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 사각지대에서 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사고까지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까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민식이법 취지를 감안하면 이 정도로 세게 규율해야 스쿨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을 가중한 것이 그다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가장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법 시행을 지켜보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차차 개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게 정경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통계로 진짜 가혹한지 얼마만큼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법은 시행됐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날 때엔 한층 더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항의해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한 것은 아닌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모 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특정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사드 기지 자체를 이 건조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김 씨 등의 공동 주거 침입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사드 기지 자체는 건물이 아닌 골프장에 배치된 군 부속 시설에 불과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동 주거 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사드 발사대나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니어서 이를 건조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공동 주거 침입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드 기지 경계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점, 사드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드 기지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드를 들여올 때는 주민을 포함해 엄청난 반대와 반발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난 지금은 조용합니다. 별 문제 없는데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인지 그냥 체념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